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폭우 피해의 규모와 원인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비가 많이 쏟아진 건 맞지만 알고도 못 막은 정황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피를 해야 한다고 시민은 112에 홍수통제소는 지자체에 알렸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40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한 실종자도 9명이 있습니다. 먼저 구조작업이 한창인 충북 오송 지하차도 현장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구조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막을 수도 있었을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뻥 뚫린 임시 제방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뚝을 둘러봤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기 1시간 전입니다. 이 뿌연 흙탕물이 제방 높이에서 넘실댑니다. 제방 안쪽에선 제방을 보수하는 굴착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15일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일 주민들이 찍은 영상과 사진입니다.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위태롭던 이 제방으로 미호 강물이 순식간에 쏟아지며 400m 떨어진 궁평 제2 지하차도까지 집어삼켰습니다. 무너진 제방을 다시 가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원래 제방 높이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임시 제방은 저 아래인데요. 이 원래 제방 높이보다 더 낮습니다. 기존 둑은 나무와 풀이 뒤덮인 해발 31m 높이인데 임시 제방은 1m 넘게 더 낮았던 겁니다. 이 임시 제방은 현재 건설 중인 교량의 다리 기둥을 세우려고 2년 전 원래 있던 제방을 허물고 지난달 29일 우기에 대비해 임시로 쌓은 겁니다. 주민들은 이마저도 흙을 채운 튼튼한 포대자루를 충분히 쌓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걸 위에까지 써야지 뭐 밑에만 쌓으면 뭐야. 오늘도 긴급 제방 보수 현장에 나온 주민들은 공사장 관계자에게 둑을 더 높이 쌓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앞뒤로 다 쌓아올려야 된다고. 그거는 선생님 그냥 개인 의견이지 저희 전문가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청은 초기에 포대자루를 쌓는 방식으로 보강했고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두 번째, 이게 문제입니다. 지하차도가 물에 잠길 것 같으면 통제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습니다. 이 구청, 시청, 도청 모두 서로 탓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지하차도 침수 발생 4시간 반 전인 지난 15일 새벽 4시 10분쯤 금강 홍수통제소는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경보를 발령합니다. 충북도청과 청주시, 흥덕구청 등 관계기관 76곳이 재난통신망을 통해 모두 경보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전까지 지하차도 통제는 없었습니다. 사고 나기 전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대로 관리됐던 거고 불과 한 4, 5분 그 사이에 이제 저쪽에서 관리하던 게 터지면서 물이 들어오니까. 미호천교 바로 인근에 있는 궁평 제2 지하차도는 지방도로에 해당해 충북도청이 관리합니다. 메시지도 받고 모니터링도 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적극 조치도 없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쯤 금강 홍수통제소는 미호천 수위가 계속 상승하자 직접 흥덕구청에 전화했습니다. 수위가 심각 단계에 도달해 지자체 매뉴얼에 따라 주민 대피 등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흥덕구청은 청주시청에 이를 전달하고 문의할 뿐이었습니다. 저희 행동 매뉴얼 보면은 구청은 주민 대피시키고 이런 매뉴얼 아예 없어요. 구청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청주시청은 충북도청에 전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까지 여력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쪽에서 신경 쓰는 그런 쪽도 급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력도 없고 도청 소관이었다. 상황은 안정적이었다. 지자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이 강물은 범람해 시민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현장에선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구조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 현장에 백승우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백 기자, 실종자에 대한 새로운 소식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사고 현장이 오송 지하차도 인근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뒤로 지하차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바닥은 연신 흙탕물이고 현재 차량 2대가 피해 차량 2대가 견인 현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왼쪽 편에 보시면 이 펌프차가 연신 물이 퍼나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지하차도 가장 안쪽 부분은 아직 진흙탕이기 때문에 수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차도 침수로 모두 1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 사이 실종자 4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오전 6시 20분 20대 여성 시신 수습 이후 새로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실종 신고된 12명 가운데 현재까지 1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방당국은 CCTV로 이 실종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다 물길에 휩쓸린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수색 구조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방당국은 배수 작업을 오늘 내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 진행률은 95% 정도인데 아직 도보 수색 중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쪽 부분이 진흙탕이라 이 실종자 1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침수 당시 지하차도에는 모두 17대의 차량이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17대 차량 내부에는 실종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지하차도 내부 도보 수색 당시 영상을 보면 진흙이 온통 뒤덮여 있고 지하차도 중심부는 구조대원 가슴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충북 지역에는 오늘부터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이미 하천에 물막이 작업을 해도 비가 더 내리더라도 수색이나 구조 작업에 차질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송 지하차도 수습 현장의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자, 이 심지어 사고 발생 42분 전 이 문제가 발생한 궁평 지하차도 통행을 막아달라는 주민 112 신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번 참사 누구의 책임일까요? 정부는 그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감찰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준성 기자 보도 보시고 안 기자 이어갑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감찰은 홍수 초기 대응에 집중될 전망인데 참사 발생 전 이미 2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건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 그런데 오전 7시 2분 오송읍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켜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7시 58분에는 궁평 지하차도의 긴급 통제 요청 신고도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42분 전에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참사를 막지 못한 겁니다. 국무조정실이 당시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있는데 경찰은 참사가 난 궁평 2 지하차도가 아닌 다른 장소로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홍수경보가 발령된 뒤 이뤄진 미호천의 임시제방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참사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그 책임 하나하나가 가벼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벼운 게 아닌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죠. 국정의 최고 지휘자로서 엄격한 문책이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충북경찰청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전담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지난해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당시에는 전담수사팀을 꾸렸지만 이번엔 본부급으로 격상한 겁니다. 정부는 또 오송 등 주요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수해 피해 가구에는 최대 1억 원까지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안 기자, 아자사회부 서상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이 침수 참사 원인들이 속속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 침수 방아쇠는 결국 이제 제방이 붕괴되면서부터인데 이 임시 제방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네, 임시 제방은 사고 지점에서 불과 지하차도에서 이제 한 300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바로 왼쪽이 지하차도 사고 현장이고 오른쪽은 미호강입니다. 미호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미호천교 아래
임시 제방이 이번에 유실된 겁니다. 강 옆에 바짝 붙은 임시 제방이 유실되다 보니 한꺼번에 6만 톤의 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임시 제방 하는데 그렇다면 원래 제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원래 제방은 왜 허문 거예요? 공사 때문에 허물었습니다. 오늘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바로 그 영상과 사진을 직접 보시죠. 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서 풀이 무성하게 난 곳이 이게 원래 기존의 제방입니다. 그런데 왼쪽 자세히 보면요. 파란색 방수포가 덮여 있는데요. 이 방수포가 덮인 곳이 바로 임시 제방입니다. 기존 제방이 공사 구간에 해당돼 지난 2021년 11월 철거가 됐다는데요. 왜 하필 이 자리냐? 행복청의 해명도 들어봤습니다. 다리를 건설하려면 교각, 즉 이 다리 기둥이 필요한데 교각을 세우기 위해 기존 제방을 철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방은 튼튼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다리 기둥 만들려고 이제 허물었다는 거고 네. 비가 오니까 거기에 임시 제방을 쌓았다 이거네요. 네, 매년 우기마다 임시 제방을 만들었다 이런 해명인데요. 그럼 올해는 언제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들기 시작한 건 6월 29일, 제방을 다 쌓은 건 7월 7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지적하는 건 임시 제방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이 부분일 겁니다. 단면도로 보시죠. 기존 제방의 높이는요. 해발고도 기준으로 31.3m였고 임시 제방의 높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9.74m로 임시로 쌓은 게 더 낮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계속 좀 따져봐야겠지만 주민들은 한결같이 저희 채널A에 제보를 주실 때 뭔가 부실했다. 네, 폭우가 내리면서 갑자기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불안했다, 부실했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제보받은 사진과 영상에도 그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실까요?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오전 7시 30분쯤에는 포크레인 한 대가 제방 보강 작업을 왼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로부터 15분 뒤인 오전 8시, 그러니까 사고 발생 40분 전에는 이미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방수포로 덮어놓은 임시 제방 일부분이 터지며 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행복청은 이미 제방 공사는 7일에 끝났고 사고 당일 보강 작업을 한 거다 밝혔는데요. 오늘 저희 취재진이 통화한 전문가들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정 홍수기가 우리나라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입니다. 이때는 제방에 손 안 대는 게 우리 기본 원칙이에요. 그 기간 내에 제방을 손대겠다 하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저희에게 제보를 주신 또 다른 마을 관계자는 이 사고 당일, 그러니까 당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무너진 임시 제방에 공사 차량이 다녀갔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덤포차 한 30대가 왔다 갔다 하고 포크레인이 한 막 20대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가도로 있는 흙을 파서 그거 갖다 메꾸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임시 제방이 불안하면 사실 통제라도 막았어야 하는데 사실 그 전부터 이미 112에 이게 불안하다, 통제하면 안 된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드러난 사실인데요. 사고 발생 시간 8시 40분보다 한두 시간 전인 오전 7시 2분에는 긴급 대피해야 한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습니다. 오전 7시 58분에는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오늘 새롭게 드러났죠. 바로 앞 10분 전에는 사고 바로 10분 전에는 지하차도에 이미 물이 차오르고 차량이 힘겹게 빠져나오는 장면도 블랙박스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나 행복청에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 사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져야겠지만 침수 사고 징후들에 대한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안전사고에 대비했다면 상황은 분명 달랐을 겁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다. 올 걸 대비해야죠. 네, 아는 기자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흘째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실종된 8명의 구조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더미가 쌓인 도로를 1km 정도 걸어 올라가다 나타난 마을. 마을 절반은 폭격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밀려온 토사로 뿌리째 뽑힌 나무와 건물 자재 등이 쌓여 있습니다. 차량과 농기계도 떠밀려 내려와 부서지고 파묻혔습니다.
지난 15일 산비탈로 밀려온 토사가 한꺼번에 덮친 이 마을에선 주민 5명이 실종됐습니다. 그중 4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60대 남성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 남성의 친구는 산사태가 나기 전 새벽에 걸려온 마지막 전화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나한테 친구한테 위험하다고 그 집에 자지 말라고 전화해주고. 가까스로 화를 면한 이웃들은 파묻힌 터전을 보면 참담합니다. 근데 원래 여기가 산사태 조금 위험 지역이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백성리를 포함해 경북 예천군 지역 마을 5곳에 아직 실종자 8명이 매몰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구조당국은 오늘도 인력 800명과 장비를 동원했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매몰 지역이 넓고 쌓인 토사량이 많아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모레까지 경북 지역에는 최대 30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추가 산사태 우려 속에 구조가 더뎌질까 속타는 심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참혹한 볼 수도 없고 이건 빨리 구조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 예천 산사태 막을 수는 없었을지라도 피할 수는 있었을 텐데요.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던 게 문제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 몇백 톤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온 건 처음 봤다면서 제때 대피를 못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집이 휩쓸려간 자리에는 주소가 적힌 표지판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둘러싼 백두대간 지형대 곳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정작 마을은 제외돼 있습니다. 방송을 하는 거 나도 산사태 주의보는 잘 못 들었어. 호우 주의보만 넣고 이래 했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주민들에게는 담당 지자체가 개별 연락처로 경보 내용을 통보하고 한 해 2번 현장 점검과 대피 훈련도 이루어집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될 경우 취약 지역 주민들은 반드시 대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백성리 등 대부분의 마을은 취약 지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대피 등 적극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발생 우려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초조사의 대상지에 포함을 하고 있고. 산사태 취약지역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지정이 안 돼 지자체들이 보내는 호우 등 재난 문자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순방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 8천여 곳. 하지만 산사태 사각지대는 없는지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오늘 부산 경남 지역은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니까 더 불안합니다. 내일부터는 많게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충청 경북에서 쏟아진 것처럼 경남 지역에 물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산 연결하겠습니다. 배영진 기자, 지금은 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저는 부산 도심에 있는 온천천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많은 비가 내려 나무 위로 물 위로 나무가 솟아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요. 오늘은 비가 소강 상태로 보이면서 산책로까지 다시 개방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부산과 경남은 빗줄기가 잦아들었지만 호우경보는 사흘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경남 하동, 진주 등 서부 경남은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시간당 30에서 60mm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부산 구포대교 수위도 4m에 근접해 홍수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상류 지역에 어제 많은 비가 쏟아지며 하류에 있는 경남 일부 지역엔 홍수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밀양시 삼양진교에도 현재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홍수경보 수위에 7m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오늘 밤과 내일 사이 40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500mm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경남 창원시와 통영시 등 12개 시군에는 산사태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17개 시군 60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우려 등으로
사전 대피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 불어난 강물에 낙동강과 섬진강엔 홍수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요 댐들이 방류에 나섰고 전해드렸듯이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홍수특보가 내려진 곳은 주로 남부지방입니다. 섬진강은 오늘 추가된 곡성군 태안교를 비롯해 주로 중상류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낙동강 상류 예천군 회령교는 이틀째 홍수경보가 유지됐습니다. 하류 지역에도 차례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지역엔 홍수특보가 해제되기도 했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주요 댐들이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제 숨은 방류를 종료했던 충남 보령댐은 수위가 상승하면서 오늘 오전 7시 다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전북 진안 용담댐은 오늘 낮부터 초당 100톤이던 방류량을 3배로 확대했습니다. 댐 하류인 금강 수위를 지켜보면서 오늘 최대 500톤까지 방류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남부지방에 추가로 폭우가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보와 주의보가 설사 특보가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강도가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전 구역이 특보, 경보 수준에 준한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홍수 위험 지역에선 특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환경부의 홍수 위험 지도를 살펴보면 주변 하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수 경보가 발령될 경우 하천 주변이나 야영지, 산사태 위험 지역에선 선제적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가축 58만 마리가 이번 집중호우로 폐사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도 상처를 남긴 수해 현장을 조현진 기자가 하늘에서 둘러봤습니다. 도로 밑으로 흐르는 미호강. 범람한 뒤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궁평 지하차도는 진흙더미가 잔뜩 쌓였던 어제와 달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주변은 여전히 흙밭입니다. 미호강 인근엔 물이 넘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8명이 실종된 경북 예천. 산사태로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산 허리 한 부분이 그대로 쓸려나간 모습입니다. 온갖 살림살이도 그대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과 진흙이 뒤범벅인 상태입니다. 집중 폭우가 쏟아진 충남 논산천. 제방을 뚫은 하천물이 옆 논밭까지 삼켰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지붕만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폭우가 내리기 전 제방을 사이에 두고 하천과 논이 가지런히 정리됐었지만 지금은 푸른 논까지 물이 흘러들어간 모습입니다. 제방 붕괴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전북 익산. 물이 가득 차 있는 논에는 비닐하우스 지붕만 보입니다. 사이사이에는 흙탕물이 가득 차 있고 집 마당까지도 물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폭우가 밀려 들어오면서 이 일대는 마치 하나의 큰 강으로 변했습니다. 전국 물 난리로 인해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면서 가축 약 58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난 5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가축 피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됐습니다. 피해 복구에도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당정은 이번 호우 피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껏 하천 관리하라고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보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 때문에 재난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 관리 예산 전체를 사실상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자체의 부실한 하천 관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년 전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하천 관리 업무를 넘기면서 미호강 역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유지보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역 하천 관리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지역에만 맡겨뒀다가 제대로 하천 재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수해 복구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50%를 부담하다 보니 수해가 날 때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유관부처의 의견을 전부 종합한 다음에 치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자체의 행정안전부 교부세를 내려보낼 때 하천관리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명시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해 우려가 큰 지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정을 열고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번 달만 놓고 보면 열대지방보다 서울에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과거 우면산 산사태나 태풍 흰남노 때와 비교해봐도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겁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구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분홍색이 띠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간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주로 더운 열대지방인데 중위도엔 사상 최악의 폭우가 쏟아진 북미 동부가 이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바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는 올여름 비 피해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번 달만 놓고 보면 세계에서 비가 많이 오는 곳으로 유명한 인도 아삼 지방을 능가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에 내린 비가 과거 엄청난 피해를 남긴 사례보다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지난해 태풍 흰남노 때보다 하루 강수량과 누적 강수량 면에서 더 많았던 겁니다. 올여름 장마가 기록적인 장마로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다시 폭우로 변합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방으로 또다시 강한 비가 집중돼 추가 피해 우려가 큽니다. 이미 지난 비로 피해가 큰 충청과 경북, 전북은 내일 새벽부터 밤사이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30mm에서 심한 경우 70mm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세력이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릴 비의 총 양은 충청 이남에 300mm 이상, 부산과 여수 등을 포함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엔 400mm가 넘습니다. 기상청은 센 비가 반복되는 형태로 이번 장맛비는 수요일에 점차 그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충북 오송 침수 사고는 폭우가 쏟아질 때 정말 순식간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벌어졌죠. 지난해 포항에서도 지하 주차장에 순식간에 물이 차 차를 빼러 갔던 주민들이 변을 당했었습니다. 무서워서 지하에 못 가겠다는 시민들 두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시민들은 비가 올 때면 지하 공간이 두려워진다고 호소합니다. 이른바 지하포비아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하 주차장을 꺼리고 지하 침수되는 뉴스들이 많잖아요. 이제 와이프도 그런 뉴스를 보면은 지하에 주차하기보다는 좀 지상에 있다가 웬만하면 하자. 지하차도 역시 피해가고 싶어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는 운전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지하차도를 통해서 가야 한다면 거긴 안 가고 싶어요. 차라리 약속을 안 잡거나 그런 데는 피하고 싶어요. 심지어 차량 내비게이션에 지하차도를 피해가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서울의 지하차도는 모두 165곳. 하지만 침수 시 진입차단 시설이 있는 건 25곳 뿐입니다. 나머지 140곳은 재난 문자와 교통 통제로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진입차단 시설을 3곳에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 기존의 지하차도에 진입차단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대신 구룡터널과 홍지문터널 등에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간이댐, 이른바 포켓댐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하주차장에서 사망자가 나왔던 서울 강남구는 간이차 수막을 비치해 비가 쏟아지면 사설주차장이나 민간 건물 등에도 빌려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멍 뚫린 듯 쏟아지는 아열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지하 깊이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요즘 비가 오는지 하늘을 자주 보게 되죠. 땅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쏟아진 폭우에 도로 여기저기 포트홀이 움푹 패여 있기 때문인데요. 이 도로 위 지뢰라는 악명이 붙은 아찔한 포트홀 사고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그런데 도로에
움푹 파인 구멍들이 갑자기 여러 개 나타납니다. 양옆 차선에도 달리는 차가 있어 피하지 못하고 쿵쾅거리며 그대로 지나갑니다.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도로 파임 현상, 포트홀입니다. 천장에 모리가 닿았고요. 충격 때문에. 주차해서 확인해 보니까 조수석 앞바퀴 뒷바퀴가 다 찢어져 있고 휠도 이제 막 기스 나고 그런 상황이었죠. 도심에도 포트홀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왕복 6차선 도로인데요. 10m 정도의 구간에 포트홀이 4개나 생겼습니다. 가장 큰 포트홀은 버스 타이어 아랫부분이 모두 들어갈 정도입니다. 계속 내린 비에 아스팔트에 빗물이 스며들고 지반이 약해져 포트홀이 생긴 겁니다. 실제 서울의 포트홀 발생 건수 가운데 30%가 7, 8월에 몰려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물이 아스팔트 속으로 스며들거든요. 스며들면은 부력이 생겨요. 위로 떠올리는 힘이 생겨요. 그 위에 자동차가 지나가면은 눌러버리거든. 올라왔다가 누르고 올라왔다 누르고 하면 깨져버려요. 그렇다고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급히 차선을 바꿀 경우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최근 GS건설이 짓던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돼 충격을 줬죠. 이를 계기로 정부가 GS건설의 전국 공사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저희 채널A가 그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불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바닥이 무너질 우려가 제기된 공사 현장도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채널A가 단독 입수한 국토교통부 보고서입니다. 정부가 GS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 현장 83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점검이 끝난 14곳 중 13곳에서 시공 불량과 안전관리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한 확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 소상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대전, 충북 지역의 아파트 12곳을 포함한 14곳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48건. 안전 문제가 18건, 시공 불량이 17건, 품질 문제가 7건 적발됐습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선 옥상 난간 설계에 지지대가 빠져 강풍에 난간이 흔들릴 가능성, 각 세대의 실외기실과 어린이집 등이 각각 결로와 누수 가능성 등이 지적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정기 안전 점검을 할 때마다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내야 하는데요. 이곳은 지난해 1월부터 15차례나 결과 보고서 제출이 누락됐습니다. 충북의 한 아파트 현장은 일부 배수로에 토사가 잔뜩 쌓여 물이 빠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현장에선 임시 가설물 바닥에 얇은 합판만 깔려 있어 많은 비가 내리면 바닥이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14곳 점검 결과 2건의 과태료 처분 및 시정 조치를 내렸고 이달 안에 시정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GS건설 측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끔찍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출근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을 말리던 여성의 어머니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이미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지만 여성이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 현관에 119 구급대가 분주히 움직이고 곧이어 들것에 실린 누군가가 옮겨집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여성을 스토킹해오던 30대 남성이 여성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 습격한 겁니다. 여성의 어머니도 남성을 말리다 상처를 입은 뒤 겨우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엘리베이터 근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범행 직후 남성도 자해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칼에 찔린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어요. 신고자는 큰 부위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저희가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과거 연인 사이였지만 헤어진 뒤 남성이 계속 여성을 스토킹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여성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여성에게는 위급 상황 때 긴급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었는데 그새 별일 없자 경찰에 반납했고 나흘 만에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주목받게 된 영아 살해죄.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70년 만에 폐지되고 이제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몸에 줄을 묶은 채 창문 밖으로 향하는 119 구급대원. 3년 전 추운 겨울, 건물 난간에 아기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0대 여성이 PC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아 창문 밖으로 던졌고 난간에 떨어진 아기는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현행법상 영아 살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 사형,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일반 살인죄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아 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영아 살해죄 폐지 이런 걸 보면 결국은 흐름이 아동의 인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영아 살해는 98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경제적 궁핍과 전쟁 중 성폭력에 의한 원치 않는 출산을 감안해 영아 살해 처벌 수위를 낮춘 법이 마련된 이후 70년 동안 한 차례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해온 비정한 친모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모처럼 여야 이견 없이 처리한 법안인 만큼 내일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딸 조민 씨가 기소될 처지고 혐의를 인정하면 본인이 유죄가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 김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찰 무마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에 불복해 오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 조 전 장관 일단 법정 밖에선 자세를 낮췄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학위를 포기하고 관련 소송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힌 딸 조민 씨도 언급합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하겠다고 했는데 혐의 인정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민 씨가 술을 취한 것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자백 반성으로 봐야 됩니다.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공소시효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검찰은 조 전 장관 입장까지 확인한 뒤 기소를 결정하겠다는 상황. 반성하고 혐의를 인정하면 딸 기소는 막을 수 있지만 본인의 유죄는 피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의 선택은 입시 비리 공모 혐의,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던 시기라 문제된 경력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민 씨가 체험학습을 언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조민 씨가 대학생 때는 자취해 한 집에 살지도 않아 허위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호우 피해 속에서 꼭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야 했나 야권이 공격하고 있는데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각 만난 13개국 정상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G8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포석도 담긴 방문이었다는데요. 숨겨진 의미를 조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를 시작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까지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도 G7 정상들의 연쇄 방문에 발맞춘 겁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G8으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을 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한반도에 갇힌 대북 일변도에 외교를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책임 있는 중추국가로 국제사회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 양자회담을 가진 13개국 정상 모두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대결하는 신냉전 구도 속에 미국, 유럽 중심의 나토를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까지 확대하며 자유연대를 형성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2의 마셜 플랜이라 불리며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명분도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드니프로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후 회복과 번영의 역사가 그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올해 안으로 정부 인사와 기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해 재건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이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G8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얘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가 더 조심해야 할까요? 네, 앞다퉈 수해 현장을 찾는 정치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 전원에게 해외 출장 자제령과 언행주의 지침을 내렸는데요. 오늘 수해 현장을 찾았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왔으면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다고. 사진만 찍고 가는 거 아니냐고. 정치인들 사진만 찍고 가냐, 쇼하냐 이런 불신이 크지요. 네, 정치인들도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방문은 하되 최대한 몸을 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피해를 안 주면서 대표님 가서 현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하게라도 방해되지 않게 이걸 도움이 안 될 테니까요. 작업하는 데 또 방해가 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이렇게 비유했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김 의원, 유가족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부적절한 언급은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글쎄 이렇게 매번 지적을 당하면서도 왜 늘 반복이 될까요? 참사 앞에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죠. 원희룡 장관도 곤혹을 치렀는데요. 여기 좀 피해 주시래요. 갑니다. 차량 들어갑니다. 조금만 피해 줘봐요. 비극적인. 이 영상만 보면 이 원장관이 견인차를 가로막은 것 같아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견인차가 이동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고 언론 브리핑도 짧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이 피해 가족들 아픔에 공감하고 행동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벌떼처럼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지난 주말 골프를 쳐서 도마에 오른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들에게 트집 잡는다며 쓴 표현입니다. 골프를 치는 건 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뭘 터집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 무슨 소리야.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국목 앞으로 질문하세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보고할 상황이 없습니다. 볼 때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글쎄요, 주말 골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데 시장에 골프 치는 게 적절하냐 뭐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민주당 대구시장은 이 상황실에 앉아 있어야 할 홍 시장이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갔다며 비판했는데요. 홍 시장은 오늘 오전에 2차례 글을 올려서 주말 개인 일정은 프라이버시, 당시 대구에는 큰 비가 오지 않았다고 반박했고요. 오후에도 전국을 책임진 대통령도 아니고 대구만 책임지는 대구시장이라면서 그만 트집 잡아라, 그래도 기차는 간다고 거듭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실제 대구는 비 피해가 없었습니까? 대구에서는 1명이 실종됐고요. 옆 지역 경북에서는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북과 충북의 피해는 우리 모두의 피해와 아픔이란 글을 올려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홍 시장 다소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은 달라도 재난 앞에서는 모두 다 같은 국민이니 더 신중한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이 극심한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45분 만에 최대 180mm의 물폭탄이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비 피해 상황은 이다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황토빛 강물이 제방을 넘어 쏟아져 내립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도로는 처참히 부서졌고 차량들은 도로 밖까지 밀려났습니다. 물이 차오른 지하차도에선 차량 한 대가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펜실베니아주를 비롯한 북동부 전역에 쏟아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면서 코네티컷과 뉴욕, 버몬트 등에 돌발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45분 동안 최대 180mm의 물폭탄이 떨어진 곳에선 자동차 11대가 물에 잠기면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가족과 피신하던 생후 9개월과 2세 아이가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했습니다. I want to reiterate how important it is not to drive through any sort of meaningful amount of standing water. 중국 저장성 지하산 지역도 하늘이 뚫린 듯 1시간 동안 14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물이 셀 정도로 건물 곳곳이 침수됐고 차량 안에도 빗물이 들이닥쳤습니다. 태풍 탈림의 영향권에 있는 광저우에선 낙뢰가 반복돼 시민들은 잠을 설쳤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태풍이 벗어날 때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폭풍우도 미국 축구 팬들의 열정은 막지 못했습니다.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입단식이 폭우로 2시간이나 지연됐지만 팬들은 관중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윤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시의 입단식을 보기 위해 인터 마이애미의 홈구장을 찾은 축구 팬들. 갑자기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폭우가 쏟아집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천둥까지 쳤지만 팬들은 끝까지 메시를 기다렸습니다. I know that he made a great move coming here to Florida, but he came to where I live, which is even better. 비가 잦아들자 관중석은 18,000여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2시간 지연된 끝에 마침내 메시가 등장했습니다. The best number 10 in the world, Lionel Andrés Messi. 2025년까지 계약한 메시의 연봉은 76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시는 먼저 마이애미의 공동구단주인 영국 출신 축구 스타 베컴과 포옹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분홍색 유니폼을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Que vamos a disfrutar mucho, lo vamos a pasar bien y van a pasar cosas muy lindas. Muchas gracias a todos por este día. 앞서 현지 슈퍼마켓에서 메시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습니다. 슬리퍼와 반바지 차림으로 가족과 장을 보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메시 효과는 벌써부터 기대 이상입니다.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말 메시의 데뷔전으로 예상되는 경기 입장권이 최고 1,2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팬들은 메시가 동부 15개 팀 중 최하위인 마이애미를 강팀으로 탈바꿈시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네, 사이클 대회에서 선수와 관중이 부딪히면서 다른 선수들까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고대 유적 콜로세움은 또 관광객의 낙서로 훼손됐습니다. 지구촌 소식 김윤수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사이클 대회에서 알프스 지대 마을을 통과하던 선수가 갑자기 넘어집니다. 뒤따르던 선수 수십 명이 연쇄적으로 쓰러집니다. 사고 직전 화면을 확대해 보면 관중 가운데 한 명이 사진을 찍으려는 듯 팔을 뻗습니다. 이 관람객과 부딪힌 선수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년 전에도 같은 대회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관람객에 부딪혀 선수 50여 명이 대거 충돌했고 일부 선수들은 부상을 입어 경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현지 법원은 TV 중계 화면에 얼굴을 비추려고 했다는 민폐 관람객에 대해 벌금 1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유적 콜로세움 벽면에 글자 N을 새겨넣는 10대 소녀에게 누군가 박수를 칩니다. 스위스에서 관광을 왔다가 유적을 훼손한 혐의로 연행된 소녀와 부모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뻔뻔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 날 독일 국적 소년도 콜로세움에 낙서를 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자신과 약혼녀의 이름을 벽에 새기고 미소 짓는 여유까지 보였던 영국인 관광객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2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충청 이남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 제주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해안과 제주로는 바람까지 강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로는 시간당 80mm 이상, 제주 산지로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입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400mm 이상, 충청과 남부지방 많은 곳에는 300mm의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도 10에서 6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 23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밤부터 비가 그치겠고요. 모레 낮부터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를 긴급 통제해달라. 사고 당일 112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오전 7시 58분. 그런데도 통제는 되지 않았고 약 40분 뒤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대자비 같죠? 이태원 도로를 통제해달라. 4시간 전부터 걸려온 112 신고를 무시한 결과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은 매번 대비하라 알려주는데 도대체 어디에 구멍이 난 걸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시스템이 문제일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신고하면 뭐하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